에디톨로지. 창조는 편집이다. 김정은. 21세기 국수 출판사. 김정은. 문화심리학자, 여러가지 문제 연구소자,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 디플롬 박사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전임 강사 및 명지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일본에서 그림을 공부하며 저술과 번역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노는 만큼 성공한다.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남자의 물건 등이 있으며 애모, 보다의 심리학을 번역했다. 현재 조선일보 김정은의 가문이슬 아니면 말고와 월강중화 김정은의 이어령 프로젝트 등을 연재 중이다. 편집된 세상을 에디톨로지로 읽는다. 영어나 유럽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주변부 지식인으로 살면 가끔 참 억울한 일이 생긴다. 내가 이야기할 때는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다가 서구의 유명한 어느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바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경우다. 난 다음 두 가지 사건이 참 서러웠다. 첫 번째는 독일 통일과 관련된 일이다. 나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다. 통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누구보다 잘 안다. 독일 통일은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었다. 동구권과 소비에트의 몰락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은 사실 아주 우습게 시작되었다. 권터 사보보스커라는 동독 공산당 대변인이 이행자 유화에 관한 임시 법안을 발표할 때였다. 독일어에 서툴렸던 외국 기자가 언제부터 그 법안이 유효하냐고 묻자 샤보보스키는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적시라고 대답했다. 아주 사소한 말실수였다. 그러나 기자회견장에 있던 기자들은 지금부터 적시 소독 이행이 가능하다라는 기사를 송고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동베를린 주민들은 서베를린으로 통하는 관문인 체크포인트 찰리로 몰려나왔다.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던 경비병들은 결국 주민들의 요구에 굳게 닫힌 철문을 열어주고 뒤로 물러났다. 베를린 장벽은 이렇게 황당한 말실수로 무너진 것이다. 물론 언젠가는 무너질 장벽이었지만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없었더라면 훨씬 격렬하고 잔혹하게 무너지실 것이다. 독일 통일 후 10년 가까이 나는 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다들 그저 재미있으라고 하는 농담으로만 여겼다. 그런데 2009년 10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베를린 장벽은 기자들의 질문으로 무너졌다라는 기사가 독일 통일 20주년 특집으로 나왔다. 내가 매번 설명하던 바로 그 내용이었다. 그래서 한국 신문에서도 바로 그 기사를 받아 여기저기서 보도하기 시작했다. 한 TV에서는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다. 20년이 지나도록 내 이야기는 아무도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의 권위 있는 신문에 한번 보도하니 바로 역사적 사실이 되어버렸다. 내 입장에 한번 되어보라. 정말 환장한다. 두 번째는 스티브 잡스에 관해서다. 나는 오래전부터 창조는 편집이다라고 주장해왔다. 21세기 가장 창조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스티브 잡스의 탁월한 능력은 따지고 보면 편집 능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 주장이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거저 스티브 잡스에 관한 난무하는 구라 중 하나로 여겨졌을 뿐이다. 사실 객관적 척도가 있을 수 없는 인문학적 주장은 듣고자 하는 사람의 태도가 결정적이다. 말하는 이에 대한 기본적인 리스펙트가 없으면 아무리 우겨도 안 듣는다. 2011년 스티브 잡스가 죽자 아웃라이어, 브링크 같은 책으로 유명한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미국 작가가 편집이야말로 스티브 잡스식 창조성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기관 거래는 그러나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디자인이나 비전이 아닌 기존의 제품을 개량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스티브 잡스의 창조적 능력을 편집 능력과 연관쉽게 말하는 게 아닌가. 이건 독일 통일의 경우보다 훨씬 더 분통 터지는 일이었다. 솔직히 말콤 그레드웰이 나처럼 한국어로 책이나 기사를 썼다면 나에게는 상대가 안 된다. 한국의 독자만을 상대로 하는 나와는 출판 시장의 규모가 다르다. 물론 내 책도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번역되어 출간되는 그의 책과는 비교가 안 된다. 내가 플라이급이라면 그는 헤비급이다. 아무리 내가 수년간 우겨왔어도 그가 한번 이야기한 것과는 그 파급 효과가 질적으로 다르다. 이건 몸무게 무겁다고 바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영어권, 특히 미국에서 논의되는 것들은
끊임없이 힐끔대야만 비주류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인의 슬픔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지식의 종속이다. 지식세계 구축의 기본 단위인 개념 하나 스스로 만들 수 없다면 창조사에는 어린 반푼을 쥐도 없는 일이다. 미국에서 통용되는 개념만이 진리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한 지식의 종속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만들었다. 에디톨로지, 먼 훗날 전 세계적으로 통용할 수 있도록 영어로 만들었다. 창조는 곧 편집이다라는 의미다. 내가 주장하는 에디톨로지적 편집학은 글래드웰 같은 작가가 어설프게 주장하는 에디팅과는 차원이 다른 이론이다. 에디톨로지는 거저 섞는 게 아니다. 그럴듯하게 짜집게 하는 것도 물론 아니다. 편집의 단위, 편집의 차원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 인식의 프레다임 구성 과정에 관한 설명이다. 에디톨로지는 2006년 와세다 대학의 개공연구원으로 지낼 때부터 생각한 주제였다. 창조 방편론을 쓰고 싶었다. 당시 일본 문화는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두 명의 일본 학자로부터 많은 익명을 받았다. 그중 한 명은 가라타니 고진이다. 그는 일본 문화를 저수지 문화라고 표현한다. 모든 문화가 저수지의 물질을 밀려와 보인다는 이야기다. 고진은 일본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하나도 안 받아들인다라는 기막힌 문장으로 일본 문화를 정의한다. 일본에 사용하는 문자도 한자, 히라카나, 가타카나 세 종류다. 세 문자의 구성은 이를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다. 중국인은 한국에서 들어온 의미체계는 한자로, 서구에서 들어온 의미체계는 가타카나로, 그리고 그 사이에서 형성된 자신들의 의미체계는 히라가나로 각 맥락에 맞게 표기한다. 그 원칙도 때에 따라 달라진다. 문자가 그렇다 보니 문법도 당연히 간접화법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어느 맥락에서 온 것인지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생각을 말할 때도 단언하는 법이 없다. 항상 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표현을 쓴다. 자신의 생각조차 상대화시키는 것이다. 이래저래 일본은 편집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고진이 글로벌하게 일본을 대표하는 지식인이라면 마츠오카 세이고는 일본 내의 수용 대표 지식인이다. 지도가게 책을 파는 사람이다. 사실 나의 에디톨리지는 편집공학이라는 그의 개념에서 출발했다. 물론 그의 편집공학과 내가 말하는 에디톨리지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 그러나 편집공학이라는 그의 개념을 듣는 순간 그때까지 고민하던 창조 방법론에 관한 고민이 한순간에 풀리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다. 세이고는 아예 일본의 편집국가를 정의한다. 아기가 태어나면 신사에 가고 결혼식은 교회에서 장례식은 절에서 하는 일본은 세계의 모든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다. 뿐만 아니다. 세계의 좋은 곳은 제1단마다 놓는다. 에펠탑을 흉내내는 엉성한 도쿄타워가 에펠탑보다 더 높다고 자랑한다. 도쿄의 대규모 인공섬 오다이바에는 미국 뉴욕의 자유의 신상을 축소해 만들어 놓고 좌ar한다. 한국에 있으라면 욕만 먹고 바가지로 얻어먹을 일들이 일본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 그게 일본이다. 이 토코도리, 즉 좋은 것은 기꺼이 취한다는 일본식 문화 편집 방식이야말로 일본의 정체성이라고 세이고는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아예 방법으로서의 일본을 주장한다. 일본 문화에는 특별한 주제가 없다는 거다. 따라서 특별한 내용이 일본 정체성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서로 다른 것들이 대립이나 갈등 없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바로 그 편집 방법에 일본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다. 2006년 마츠오카 세이고와 가라타니 고진의 글을 읽으며 시작된 에디톨로지가 8년이 지난 올해에 너레야 빛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 구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책이 되었다. 내 생각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에디톨로지는 지금까지 내가 쓴 책 가운데 가장 진지하게 몰입한 책이다. 마무리하기도 쉽지 않았다. 일본에서 혼자 3년을 지내지 않았다면 결코 끝낼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지식과 문화의 에디톨로지에서는 마우스의 발명과 하이퍼팩 테스트가 핵심 주제다. 마우스라는 도구의 발명이 인간 의식에 가져온 변화를 중심으로 지식과 문화가 어떻게 편집되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후 관점과 공간의 에디톨로지에서는 원근법을 중심으로 공간 편집과 인간 의식의 상관관계를 다뤘다. 원근법의 발견이 가져온 혁명적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고 시간을 다루는 역사에 밀려있는 공간학 혹은 공간 연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관해 생각해봤다. 마지막 3부 마음과 심리학의 에디톨로지는 심리학의 본질에 관한 설명이다. 먼저 심리학의 대상이 되는 인간, 즉 개인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편집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아동과 청소년이란 개념의 탄생 과정, 즉 개인의 편집 과정에 역사 발전이라는 근대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정리했다. 아울러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성립과 몰락의 심리학이라는 근대 학문 형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메타적 관점에서 살펴봤다. 3분은 심리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지적 호기심이 있는 독자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간만에 몰입하는 독서의 기쁨을 느껴보길 바란다. 책을 쓰면서 논의의 깊이에 관해 참 많이 고민했다. 일단 무조건 쉽고 재미있게 쓰려고 노력했다. 책을 비롯한 모든 문학 콘텐츠는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이 내 철학이다. 아무도 읽지 않을 책을 쓸 까닭이 없다. 그러나 전문적인 주제를 다룰 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어려워졌다. 아직은 내공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사실 쉽고 재미있게 쓸 수 있어야 진짜 실력이 있는 거다. 아무도 못 알아듣게 어렵게 쓰는 것이 가장 쉽다. 그러나 잘 읽히지 않거나 어렵게 느끼지만 그냥 건너뛰고 읽어도 된다. 대세에 큰 지장은 없다. 각자의 나름의 완결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에 드는 곳 아무데나 펼쳐놓고 읽어도 무방하다. 책을 쓰는 내내 내 스스로 너무 즐거웠다. 알미 주는 흥분을 나이 50이 넘었어야 겨우 느꼈으니 지금까지 도대체 뭐하고 살았나 싶다. 내가 느낀 기쁨을 이 책을 읽는 독자들과 공유할 수만 있다면 이제 정말 아무 데서나 부르크 하는 성격 따위는 버릴 거다. 그만큼 정성 들여 쓴 책이다.